이번 시간에는 공정거래 분야의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가장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유출 및 유용 유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관계에 있어 상대적 소기업의 기술 유출, 유용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이 있으며 더 넓게는 특허청 소관의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실용신한법, 발명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산업기술보호법 정도가 있다. 법의 목적, 성격에 따라 구분해보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실용신한법, 산업기술보호법은 규제성 법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발명진흥법은 지원성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 특허법, 실용신화법,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기술의 등록, 지정, 인증 등의 전제가 필요하여 법 적용에 대한 제한이 명확하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발명진흥법의 경우 지원성 법률로서 강한 규제 수단이 아닌 임치, 분쟁 조정, 중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기술 유출 및 유용 탈취 등에 관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4가지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을 살펴보자. 하도급법은 4가지 법률 중 기술 보호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과징금, 고발 등의 강한 규제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하도급법을 기준으로 기술 보호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수립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기술 자료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하도급법 제2조 정의 제15항에서는 기술 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동법 시행령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 대상권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시공 또는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 지침의 3용어의 정의 부분에서는 기술자료를 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 자료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 대상권과 관련된 기술 정보, 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시공 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재원, 설계 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 보고서 등 과목 또는 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술 자료의 종류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술 자료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바로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 관리성이다. 경제적 유용성이란 해당 기술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술 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있어 기술상의 우위를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기술상의 우위란 완성 단계까지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시간, 비용의 절약, 노력의 감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다음으로 비밀관리성이란 기술 자료의 소유자가 해당 자료에 객관적으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대외비, 컨피덴셜, 극비 등의 표시를 하고 있는지 또는 임직원의 접근 권한에 제한을 두거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부과하는 등 내부적으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지, 거래 상대방에게 비밀 준수 요구를 하였는지 등의 여부로 판단한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하도급법은 거래상 약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사 지침에서는 수급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낮아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비밀관리 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 또는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고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가 제공되면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기술 자료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만큼 법 위반 리스크가 크고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다. 다음으로 하도급법 제12조의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설명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여 기술을 요구하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한 사유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 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되겠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자와 공정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뒤에 설명할 서면 발급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하도급법 제12조의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 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술 자료와 관련하여 위반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뒤에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자료 요구서라는 서면 발급이 번거로워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서면의 기재사항이 너무 많고 작성이 어려워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제2항뿐만 아니라 제3항에도 교부해야 하는 서면이 등장한다. 하도급법 제12조의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3항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 유지 의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 유지 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제2항의 기술자료 요구서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제3항의 비밀유지계약서는 기술자료를 받을 때 교부하라고 정하고 있는데, 굳이 구분하여 따로 교부할 필요는 없으며 필자의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 발급 이후 혹시 모를 비밀유지계약서의 미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서면을 동시에 발급하고 있다. 기술자료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서면을 교부한다는 것이 다소 번거로운 게 사실이고, 바로 이어 설명하겠지만 서면의 기재사항도 많고 작성이 쉽지 않은 내용도 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서면을 매번 요구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면을 교부함으로써 교부 과정에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권리, 의문, 대가, 보호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미래 발생 가능한 분쟁이 상당히 해소된다는 것이다. 귀찮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면 발급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 3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에서는 기술자료 요구서의 기재사항을 6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기술자료 제공 요구 목적,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 귀속관계,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 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시행령에서는 6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자면 6가지보다 더 많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조의 4 비밀유지계약의 내용에서는 비밀유지계약서의 기재사항을 7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기술자료의 반환, 폐기 방법 및 일자이다.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는 공통항목으로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서의 기재사항을 합치면 총 12가지가 된다.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업무량을 줄이고 실수를 방지하려면 두 가지 서면의 발급에 있어 요령이 필요하다. 기술자료 서면 발급에 대해 필자가 실무에서 축적한 중요한 팁을 공개하겠다. 첫 번째, 요구가 예상되는 기술자료가 여러 가지일 경우 유사한 자료를 묶어서 하나의 서면으로 발급하는 것이, 그리고 너무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서면 발급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모든 서면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세부적일 필요는 없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의자의 다리와 앉는판의 연결부에 안정성 검토를 위해 관련 도면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면을 발급할 때 기술자료 명칭을 1번 다리라고 할 경우 향후 3번 다리에 대한 자료 요구 서면을 다시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요청 범위를 포괄적으로 잡는 것이 서면 발급을 여러 번 해야 하는 수고를 줄이는 방법이다. 두 번째, 기술자료의 대가에 대해 대가의 대상을 금전으로만 국한하여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대가의 종류는 금전뿐만이 아니라 수의계약 협의 우선권 제공, 입찰 참여의 제공, 입찰 참여 자격을 충족할 경우 참여 기회 제공 등도 대가가 될 수 있다. 대가는 돈이라고 한정하여 생각하지 말자. 세 번째, 기술자료의 사용기간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너무 길게 정할 필요는 없지만 법에서 정하는 기한이 없다. 사용기간을 너무 짧게 정해 비밀유지계약서를 다시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기간으로 정해야 하겠다. 필자는 최대 2년 정도의 기간으로 정한 적도 있다. 네 번째, 위반에 대한 배상의 경우 대부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필자의 경우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 등으로 기재한다. 마지막으로, 작성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기술자료 보유 임직원이다. 회사의 규모에 따라 어려움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 특정 기술 자료를 공유해야 하는 관련 직원의 수가 수십에서 1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문제는 비밀유지계약서에 모든 관련 임직원의 성함,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변동될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를 다시 발급해야 하는데, 관련 임직원의 변동이 잦은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을 하여야 하는 수급사업자에게도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또한 원사업자 내부에서의 기술자료 유통관리가 쉽지 않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수급사업자와의 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수천만 원의 비용을 투입할 여력이 되는 원사업자라고 한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 서면의 교부를 시스템화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이는 뒤에서 이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음 조항으로 돌아와 하도급법 제12조 2.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과 코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제1호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즉 유용금지, 제2호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즉 유출금지를 의미한다. 기술자료의 유용 및 유출은 수급사업자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해야 하겠다. 그리고 제5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기술자료 요구서, 비밀유지계약서 마련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기술자료의 정의, 그리고 제12조 2.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살펴보았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 먼저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 관리성을 충족해야 한다. 단 중소기업 등 거래상 지위가 낮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에 대한 요구를 하거나 기술자료 제공을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수급사업자의 비밀관리성 충족 여부를 다소 관대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여야 하겠다. 다음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수반되어야 하겠으며, 정당한 사유 여부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기술자료 요구서,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서 총 2가지의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며 각 서면에는 6가지, 7가지의 기재사항이 있는데 반드시 모두 기재하여야 하겠다.
서면의 발급에서 세 가지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서면 미발급, 불완전 발급, 지연 발급이 있다. 여기서 불완전 발급이란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라도 누락되거나 부적합한 내용으로 기재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많은 원사업자가 놓치는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두 가지 서면에는 모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쪽에 서명이라도 없을 경우 이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 주의하여야 하겠다. 또한 당연한 사항이지만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유용 또는 유출은 발생하여서는 안 되겠다. 끝으로 법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의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서의 시스템화에 대해 설명하겠다. 여기서 시스템화의 의미는 양식의 표준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필자의 식견으로 서면 발급 업무를 시스템화하는 것만큼 리스크를 저감, 최소화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앞서 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함께 교부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필자가 설명하는 두 가지 서면, 발급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시에 작성되는 방법이다.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발급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순서대로 설명해보자면 첫 번째 기능은 기술자료 해당 여부의 확인이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대상이 독자의 구매 시스템에 등록된 회사라면 검색을 통해 데이터를 쉽게 끌어올 수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회사 개요, 이메일 주소 등의 기본 정보를 등록하여 기술자료 해당 여부를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직접 이메일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미리 저장된 템플릿을 이용하여 요구 사유 목적 및 대상만 입력하여 자동으로 이메일이 발송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메일을 받은 자는 해당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쉽게 시스템에 접속 및 기술자료 여부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기술자료가 아니라는 답이 등록될 경우 당연히 더 이상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앞의 설명을 모두 들었다면 알 수 있듯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료를 쉽사리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모든 자료 요구에 대해 서면을 발급할 경우 많은 낭비 요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서면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져 향후 원사업자의 행위에 상등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해당 여부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불필요한 서면 발급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이 기록으로 남게 되므로 만약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했다가 향후 입장을 바꿔 기술자료라는 주장을 펼칠 경우 이 기록을 원사업자의 방어 논리에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기능은 표준 템플릿을 통한 두 개 서면의 동시 작성이다. 작성 시 두 개의 서면을 구분하지 않고 공통 항목 한 개를 포함하여 총 12개의 항목을 동시에 작성한 후 자동으로 두 개의 서면이 생성되도록 한다. 이 기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불완전 발급을 방지하는 것이다. 우선 작성자가 각 항목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마다 선택지를 제공하여 선택하게 하는 것이고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직접 기술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항목이라도 작성이 안 된 경우 발급을 하지 못하게 하면 거의 대부분의 불완전 발급을 해소할 수 있다. 이건 필자의 경험에 따라 매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관건은 발생 가능한 경우를 얼마나 많이 시스템에 정교하게 설계하는지가 되겠다. 세 번째 기능은 이메일 자동 발송을 통한 서면 발급인데 네 번째 기능 수급사업자의 전자서면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다. 앞서 법에 대한 설명에서 요구하는 원사업자와 요구받는 수급사업자 중에서 한쪽이라도 서명이 누락될 경우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발급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내부 결제를 통해 자동으로 서명이 되는 것이다. 또한 서면을 접수한 수급사업자도 접수한 메일의 링크를 통한 쉬운 시스템 접근 및 시스템에서의 서명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시스템상 전자서명이 아닌 서면 출력, 수기 작성, 스캔, 메일 발송까지가 얼마나 성가신 일인지 해본 사람은 모두 동의할 것이다. 다섯 번째 기능은 기술자료 업로드이다. 이메일 또는 오프라인으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서면 발급 시스템에 기술자료를 업로드하는 것이다. 여기에 숨겨진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있는데 앞서 수급사업자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자료 업로드가 제한된다.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자료를 제공받기 전에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정위에서는 한쪽에 서명이라도 없을 경우 서면 미발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서명 전 기술자료 업로드, 즉 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섯 번째 기능은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이다. 이 기능은 핵심은 시스템상 등록된 자료의 다운로드와 임직원의 접근 제한이다.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비밀 유지 계약서상 기술자료 보관자를 제외하고는 자료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다. 불가피한 경우 내부 결제 등을 통한 다운로드 기능은 장착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 경우 다운로드한 자료 자체에도 열람에 있어 보안이 걸려 있어야 하겠다. 일곱 번째 기능은 기술자료 자동 폐기이다. 비밀 유지 계약서의 항목 중 사용기간과 폐기일이 있는데 서면 작성 시 등록된 사용기간 마지막 날을 자동으로 자료 폐기일로 정하게 하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폐기되게 하는 것이다.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한 수급사업자에게도 자동으로 기술자료 폐기의 사실을 이메일로 알리게 된다. 여덟 번째 기능은 재발급이다. 두 개의 서면 발급 이후 발급 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스템에서 기존 발급 내용을 소환하여 변동 내용만 간편하게 수정 및 재발급하는 기능이다. 지금까지 기술자료 요구서 및 비밀 유지 계약서 동시 발급 시스템의 8가지 기능을 소개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서면 미발급과 불완전 발급을 방지하고 비밀 준수 의무를 준수하게 하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컴플라이언스의 가장 큰 장애인 휴먼 에러를 시스템을 통해 방지하는 것이다. 이쯤에서 하도급법에서의 기술자료와 기술자료 관련 발급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다른 법률로 넘어갈 예정인데 집중력 유지 차원에서 2부 영상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